설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는 이 애비가 죽기라도 바라는 게냐? 며칠 후 아버지 김진사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를 떠납시다. 차라리 우리 둘이서 살아봅시다. 남은 시간이라도 말이오. 아이들은요? 이 꼴을 더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여보, 평생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것이 다 무엇입니까? 김진사 부부는 작은 집만 싸서 집을 나섰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조용한 어촌 마을로 말이오. 자식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그날 밤 김진사와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아에 있는 지인을 찾아갔죠. 나리,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제 집과 남은 땅을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어촌마을 30냥으로 작은 집을 사고 살림을 장만했죠. 이 정도면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예, 여보. 작고 오래된 쪽배도 구입했습니다. 김진사의 폐병은 조금씩 나아지고 부인 심씨의 다리 아픈 것도 좋아졌어요. 여보, 이 청년은 강산이라고 하오. 혼자 사는 청년이니 우리가 좀 돌봐줍시다. 강산아, 고맙다. 네가 있어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했다. 우리는 바다로 고요한 밤, 부부는 작은 쪽배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바다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달빛은 고요했습니다. 작은 파도의 울렁거림도 이날만은 잔잔했어요. 여보, 당신과 함께 후회는 없으시오? 없소. 지 않소. 당신은? 여보, 우리 평생 함께해서 행복했소. 나도요. 남는 것은 우리 부부밖에 없구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 셋이나 있고 며느리 사위까지 있는 이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부부의 사연과 인생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날 그때 일이었습니다. 아직 떡국 그릇도 치우지 못한 마루 위에서 장남 세연이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야 나누면 형제 간 분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미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김진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리 나누라고. 둘째 세창도 나섰습니다. 형님에게 100냥을 주신다면 저는 그보다 더 받아야 공평합니다. 셋째 사위가 거들어댔습니다. 아니 딸도 자식인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마루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씨는 부엌 문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씻지 못한 떡국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심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는 이 애비가 죽기라도 바라는 게냐?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곧 나눌 재산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번화한 거리가 서서히 어둠에 잠기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에서 한 중년 남자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진사. 오늘도 하루 종일 한양의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호구조사를 했죠. 이 집은 몇 식구시오? 자녀는 몇이고 나이는 어찌 되시오? 평생을 이 일만 했습니다. 벼슬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말단 관직이었죠. 하지만 김진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아니,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벼슬을 하지 않게 하리라. 김진사의 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리 크지 않은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서는 제법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죠. 여보, 오늘은 어떠셨소? 아내 심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심씨는 남편보다 4살 아래였어요. 젊었을 때는 제법 미인이었다고들 했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하오. 그나저나 세연이는 서당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큰아들 세연. 김진사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머리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온갖 정성을 다해 가르쳤어요. 최고의 서당,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책들,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세창이는 방에 있습니다. 둘째 세창, 형과는 달리 머리가 비상했어요. 한 번 보면 외우고 한 번 듣면 이해했죠. 하지만 김진사는 둘째보다 큰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장자니까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요. 세아는 부엌에서 어머니 일 돕고 있습니다. 막내딸 세아.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딸이었죠. 김진사는 딸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르칠 여유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모든 돈은 아들들, 특히 큰아들에게 집중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몰랐죠. 자신이 심은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말입니다. 세연이가 25이 괜찮다. 되던 해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면 아버지, 되느니라. 과거에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 괜찮다. 다음에 다시 보면 되느니라. 김진사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죠. 이미 5번째 낙방이었으니까요. 반면 둘째 세창은 달랐습니다. 형님은 또 떨어지셨군요. 세창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불만이 있었죠. 저는 형님만큼 지원을 받지도 못하면서 왜 형님과 같은 결과를 내야 하는 겁니까? 세창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형님만 챙기십니다. 저는 제 힘으로 공부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형님보다 나은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세창은 과거에 합격은 못했지만 형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었죠. 하지만 김진사는 여전히 큰아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장자가 집안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장자.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세창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갔어요. 형에 대한 질투,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말이죠. 형제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낙방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형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아버지께서는 형님에게만 새 책을 사주시더군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죠. 다만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주제에 감히 형에게. 주제요? 제 주제가 뭡니까? 동생이라는 주제 말입니까? 둘은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어렸을 적 함께 놀던 형제는 이제 없었어요.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막내딸 세아는 어땠을까요? 세아야, 오늘도 술을 놓았느냐? 네, 어머니. 세아는 착했습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착한 마음 속에도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나도 오빠들처럼 글을 배우고 싶은데, 나도 오빠들처럼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딸이니까요. 여자니까요. 세월은 또 흘렀습니다. 세연이가 30이 되던 해 드디어 관직에 올랐습니다. 작은 벼슬이었지만 김진사는 기뻐했어요. 이놈아, 잘했다. 우리 집안이 드디어 일어서는구나. 그래, 니도 수고했다. 큰 잔치를 벌였죠. 하지만 그 잔치 비용은 또 김진사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그날 사라졌어요. 세창도 관직에 올랐습니다. 형보다 더 좋은 자리였죠. 하지만 김진사는 큰아들 때만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도 수고했다. 네, 아버지. 세창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더 좋은 벼슬에 올랐는데도 아버지의 반응은
형 때와 달랐으니까요. 혼인도 했습니다. 세연의 아내는 양반가 딸이었어요. 집안은 좋았지만 성격이 교만했죠. 시아버님께서는 무슨 벼슬을 하셨다고요? 호구조사요? 아이고,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창의 아내도 비슷했어요.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부모를 깔보고 있었죠. 우리 남편은 형님보다 높은 벼슬인데 왜 시부모님께서는 형님만 챙기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서간의 신경전이 시작된 거였죠. 막내딸 세아에게도 혼처를 정해주었습니다. 김진사의 지인인 한 선비의 아들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세아가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니? 저기 장안에. 그 허풍쟁이 말이냐? 김진사가 아는 그 남자는 입만 살았어요. 얼굴은 잘생겼고 말은 구수했지만 하는 일은 없었죠. 주막을 전전하며 술 마시고 허풍 떠는 게 일이었습니다. 딸아, 그런 사람과 혼인하면 고생만 하느니라. 아니에요, 아버지.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더냐? 아버지는 모르세요. 그분은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세아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었죠. 세연이 33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김진사, 관아에서 호출이 왔어요. 김진사는 긴장하며 나갔죠. 너의 호구조사가 엉망이다. 북촌의 박씨 집안을 양반으로 잘못 기록했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제가 분명... 변명 말고 책임을 져라. 너의 아들들이 벼슬에 있는 것을 봐서 파직은 면하게 해주마. 하지만 한양에서는 더 이상 벼슬할 수 없다. 그것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평생 해온 일 미약 하나마 가지고 있던 지위, 한양에서의 삶 모두를 말이죠. 여보, 우리 어찌하면 좋겠소? 심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결심했어요. 아직 자식들이 있지 않소. 우리 시골로 내려갑시다. 아직 내게는 충청도 고향의 작은 집과 땅이 남아 있소. 하지만 자식들 근처에서 살면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게 김진사 부부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새 자식들에게 알렸죠. 아버지,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연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죠. 부모님이 멀리 가시니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요. 형님, 우리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창이 말했지만 그 역시 실천할 생각은 없었죠. 그저 형을 견제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오빠들, 제가 모시면 안 될까요? 세아가 말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전원에서의 삶이란 본디 운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맑은 공기, 푸른 산, 아름다운 계곡. 저도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허풍뿐이었어요. 실제로는 도박장을 전전하며 빚만 쌓이고 있었죠. 김진사 부부는 충청도의 작은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집은 제법 번듯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와집이었죠. 논밭도 몇 마지기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아직 건강하지 않소? 그래요, 여보. 김진사는 고을 수령 밑에서 작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말단이었지만 수입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김진사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기침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의원을 불러야겠소. 괜찮소? 조금만 쉬면 나을 것이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김진사는 폐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심씨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야, 다리를 다쳤습니다. 심하게는 아니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졌죠. 그렇게 두 노인은 서서히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의 섣달금음이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자식들이 모두 올까요? 그럼요. 설날인데 당연히 오겠죠. 김진사와 심씨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자식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만은 설렜어요. 음식을 준비했죠.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떡국 재료를 샀습니다. 고기도 조금 장만했어요. 콜록. 이번 설날은 꼭 좋은 설날이 되었으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연이 가족과 함께 왔어요. 며느리와 손자 둘을 데리고 왔죠. 세연의 아내가 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비단 옷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 좋은 품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오, 고맙구나. 아버님께서 입으시면 딱 좋을 겁니다. 제가 직접 골랐어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자랑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새창도 왔습니다. 역시 아내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새창의 아내도 보따리를 내놓았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저희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약재가 나왔습니다. 인삼과 녹용이었어요. 어머, 이게 진짜 인삼입니까? 세연의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요. 금산에서 나는 6년근 인삼입니다. 우리 시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니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새창의 아내는 득이양양했습니다. 우리는 옷감을 드렸는데 역시 약재가 더 좋겠네요. 세연의 아내가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옷감도 좋죠. 하지만 건강이 우선 아니겠어요? 두 며느리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세아가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아의 남편은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따리를 열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약재가 가득했어요. 인삼도 있고 녹용도 있고 웅담도 있었죠. 새창이 가져온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김진사가 놀라 물었어요. 제가 한양의 약방 주인과 친분이 있어서 특별히 구해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시다니. 이 정도는 해야죠. 하? 사위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새창의 아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렇게 많은 약재를. 세연의 아내는 더했죠. 우리 선물이 초라해 보이네요. 하지만 김진사는 알았습니다. 저 많은 약재를 사위가 어떻게 구했을까요? 빚을 내서 샀거나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죠. 고맙다, 사위. 장인어른. 저는 언제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변변치 못하지만 곧 큰 사업을 벌여서 효도하겠습니다. 또 허풍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떡국을 끓였죠. 심씨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부엌에서 애썼습니다. 자, 모두 드십시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세연의 아내가 떡국을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 떡국 고기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미안하구나. 형편이. 우리 집에서는 꿩고기를 듬뿍 넣는데 새창의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떡국에는 고기를 넣어야 맛있는 법인데. 언니, 그런 말씀은 좀. 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언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세아의 남편만 달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떡국 참 맛있습니다. 서민의 맛이라고 할까요? 하, 귀한 음식만 먹다 보면 이런 소박한 맛을 잊게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맛이란 이런 것이죠. 빈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떡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만 궁금했던 겁니다. 식사 후 손자들이 세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배 올립니다. 김진사는 준비해둔 세뱃돈을 주었어요.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세연의 아들이 세뱃돈을 받고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예요? 쉿, 조용히 해. 세연의 아내가 아들을 나무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불만이 가득했어요. 세창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오후가 되자 며느리들은 한쪽에 모여 수군거렸어요. 시부모님 형편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세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인데 나중에 유산이라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아직 시부모님 살아계신데. 세창의 아내가 말했지만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 남편이 더 높은 벼슬에 있으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장남이 제일 많이 받는 게 법도예요. 법도요? 그럼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죠. 두 며느리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오빠네들은 저렇게 다투는데 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구나.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세아의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어요. 형님들 말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뭔가 아버님, 어머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편찮으신데 이제 자식들이 모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세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형님이 장자시니 당연히 형님께서. 세창이 말했죠. 무슨 소리냐? 내가 형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형님께서 부모님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내가 원한 것이더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지. 그래도 받으신 건 받으신 거잖습니까? 형제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세아의 남편은 슬쩍 뒤로 물러났죠. 자신이 불씨를 던졌으니 이제 구경만 하면 되었습니다. 얘들아, 그만해라, 듣기 싫다. 김진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심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여보, 선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가요? 심씨가 쌓인 보따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이니까요. 저들은 우리를 위해 준 게 아니요. 서로 잘 보이기 위해 체면 칠해로 준 것일 뿐이요. 김진사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기싸움, 형제들의 다툼, 사위의 허풍, 모든 것이 거칠애였다는 것을 말이죠. 생신날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세연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저 큰일 났습니다. 세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버지, 관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냥이 필요합니다. 김진사는 말없이 논 한마지기를 팔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 세창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님과 다릅니다. 이 돈은 제 아내 친정을 살리는 돈입니다. 그래, 자식이 어려운데 어찌 외면하겠느냐. 2달 후 세아가 남편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세아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희 남편이. 세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신 사위가 나섰죠. 장인어른, 실은 제가 노름빚을 졌습니다. 뭐? 100냥입니다. 갚지 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사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노름을 했다고? 잠깐 재미로 했던 것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세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저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세아야. 김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출가시켰는데 또 도와줘야 하다니. 여보, 어찌합니까?
심 씨가 울며 물었어요. 남은 논을 다 팔아야겠소. 여보, 딸아이를 어찌 외면하겠소. 사위가 비록 한량이지만 딸의 남편 아니요. 김진사는 남은 논을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돈을 주었어요. 장인어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100배로 갚겠습니다. 허풍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다시 노름판에 빠져들었죠. 김진사 부부에게는 이제 집하고 얼마간의 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소? 그래도 자식들인데요. 자식들. 그래, 자식들이지. 김진사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병이 깊어졌어요. 폐병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콜록, 콜록. 여보, 피를 토하시면 어쩝니까? 심씨도 다리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 정도였어요. 자식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겠소. 세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창에게도 세아에게도 보냈어요. 아비가 위독하다. 어서 내려오너라.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줄 때는 달려오고 내가 죽는다 할 때는 오지 않는구나. 그 순간 이 꼴을 무언가가 더볼 수가 완전히 없어.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보, 더 이상 아버지가 평생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것이 기다리는 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니라 포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보, 왜 안 오는 걸까요? 모르겠소. 혹시 편지가 안 갔나? 하지만 편지는 갔었습니다. 자식들이 받았어요. 다만 오지 않았을 뿐이죠. 세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빚진 게 있으니 지금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조금 있다가 가야지. 세창도 비슷했어요. 형님이 먼저 가겠지. 나는 나중에 가면 돼. 세아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대요. 그래, 그럼 가봐야지. 근데 지금은 바빠서. 바쁘긴 뭐가 바빠요. 아, 알았어. 다음에 가자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조금 나아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죠.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를 버린 것이요. 그럴 리가. 아니요. 그들은 돈을 받을 때만 왔소. 이제 우리에게 줄 것이 없으니 오지 않는 것이요. 심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김진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한 달 후 드디어 세연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관아 일이 너무 바빠서. 변명이었어요.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과 남은 땅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네. 아버지, 미리 유산으로 유산을 미리 나눠주시면 나눠주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더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흘 후 세창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다녀가셨죠? 그렇다. 형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유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창도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형님보다 적게 받았으니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창아, 너도 그런 생각을. 아버지는 늘 형님만 챙기셨잖습니까? 이제라도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빌린 70냥, 그건 유산에서 빼주셔야 합니다. 뭐?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미리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형제는 부모님 앞에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말이죠. 형님이 100냥을 받았으니 저는 100냥에 더해서 30냥을 더 받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장남이니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법으로는 장남이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받은 건 형님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형제는 서로 목에 힘을 주며 싸웠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죠. 세아는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남편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빚을 지었고 장인 장모를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보, 김진사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시골로 내려갑시다. 네, 여보. 이 꼴을 더 볼 수가 없소. 평생 아끼고 아껴가며 모은 것이 다 무엇입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위독할 때도 오지 않았소. 이제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 하오. 이게 내가 키운 자식들이오? 이게 내가 평생 바친 결과요? 여보, 차라리 우리 둘이서 살아봅시다. 남은 시간이라도 말이오. 자식 없이, 욕심 없이, 그저 둘이서. 하지만 여보, 자식들이 어디 있소? 우리에게 이제 자식은 없소. 있는 것은 욕심쟁이들 뿐이요. 심씨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진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있는 지인을 찾아갔어요. 나리,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제 집과 남은 땅을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제가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나리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겐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사는 사정했어요. 지인은 놀랐지만 그의 절박함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집도 팔렸고 땅도 팔렸죠. 김진사는 그 돈을 모두 챙겼습니다. 200냥이 조금 넘었어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작은 짐만 싸서 집을 나섰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있는 곳 조용한 어촌 마을로 말이요. 자식들이 찾지 못할 곳으로. 그래요, 여보. 그렇게 두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세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웃에게 물어보니 충격적인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한 달 전에 집을 팔고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연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세창도 세아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나리, 제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어르신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나리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나는 모르오. 그리고 관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를 이렇게 만든 자식들이 무슨 낯으로 찾는다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부모님의 재산만 노렸다는 것을 말이요. 당신들은 부모를 버린 자식들이요. 새 자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냉랭했어요. 저런 자식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떠나신 거야. 부모 은혜를 모르는 것들. 자식들은 낙인 찍혔습니다. 부모를 버린 불효자들로 말이죠. 며칠을 걸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보,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김진사의 병은 심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심씨의 다리도 불편했지만 그녀도 견뎠죠. 여보, 저기 마을이 보이는군요.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여기가 좋겠소. 자식들이 찾지 못할 만큼 멀고 조용하고. 그래요, 여보.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러십니까? 마침 빈집이 하나 있는데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하지만 김진사 부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30냥이면 됩니다. 김진사는 돈을 꺼냈어요. 집을 샀고 조금 남은 돈으로 살림살이를 장만했죠. 아직 160냥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삽시다. 이 정도면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예,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았지만 김진사 부부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그저 새로운 노부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마을에 의원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폐병이 꽤 깊으신데요. 약을 드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는 다리를 다치셨군요. 침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성심성의껏 치료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병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기침이 줄어들었고 심 씨의 다리도 좋아졌어요. 여보, 여기 공기가 좋은가 봅니다. 그런가 보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이었죠. 자식들 걱정, 유산 걱정, 미래 걱정,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소. 나도 그러오. 두 노인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김진사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젊은이, 무슨 일인가? 청년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어요. 아, 어르신. 내일 고기잡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가? 네. 아버지께서 배를 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산이었어요. 그는 혼자 배를 타며 살아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런가? 힘들었겠구나. 김진사는 청년이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고아로 자라 이렇게 홀로 살아가다니. 강산아, 밥은 먹었느냐? 아직입니다, 어르신. 그럼 우리 집에서 먹고 가거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와서 먹어라. 노인네 둘이 먹기에는 음식이 많구나. 김진사는 청년을 데려갔습니다. 심씨도 반겼어요. 이 여보, 정도면 이 청년은 강산이라고 하오. 혼자 사는 청년이니 우리가 좀 돌봐줍시다. 그러지요, 여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거라.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강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강산은 자주 김진사 집에 왔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청년에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때로는 돈도 주었어요. 어르신,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다. 그냥 받아라.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감사합니다. 강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제게 부모님 같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이 통하면 자식이 아니겠는가. 강산도 보답했어요. 고기를 잡아다 주고 집 수리를 해주고 무거운 것을 들어다 주었죠. 어르신, 제가 잡은 고기입니다. 드십시오. 오, 그래. 고맙구나. 김진사와 강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강산아, 너 장가는 갈 생각이 없느냐?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하지만 저는 아직 혼자가 편합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처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 싶었던 거죠. 여보, 이 마을 최신의 딸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요. 그 처녀는 착하고 부지런하다고 들었소. 김진사는 중매를 섰습니다. 그리고 강산과 최신의 딸을 만나게 했어요. 어르신, 제게 이렇게까지.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좋은 짝을 만나 잘 살 거라. 강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강산은 혼인을 했어요. 김진사 부부는 혼례 비용까지 대주었죠. 어르신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라. 강산 부부는 김진사 부부를 진짜 부모처럼 모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누가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이 급히 달려왔어요. 누가? 잘 차려입은 양반들인데 3명이나 됩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씨도 긴장했어요. 여보, 설마.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연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계십니까? 세창의 목소리도 들렸죠. 아버지. 세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세 자식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연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수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연아, 저는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그리고 처가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내는 이혼장을 던지고 떠났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세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창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직을 잃었고 빚만 잔뜩 졌습니다. 아내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세아는 더 처참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편이 노른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어디론가 도망갔습니다. 저를 버리고 갔어요.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세 자식 모두 쪽박을 찬 거였죠. 김진사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창도 세아도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떠나신 후 저희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불효자식이라고, 부모를 버린 자들이라고 세창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너라.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설날이다. 떡국은 먹고 가거라. 그 후에 말하자꾸나. 아버지. 심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떡국은 달랐습니다. 고기 대신 바지락과 생선을 넣었다. 이 마을에서 나는 것들이다. 강산이가 잡아다 준 것이었어요. 생선떡국이었어요. 자식들은 생전 처음 보는 떡국이었죠. 먹어라. 자식들은 떡국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맛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떡국은 처음입니다. 그래. 세연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누구 거예요? 세연이 물었습니다. 내가 산 집이다. 30냥 주고 샀지. 남은 돈은요?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 김진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치료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강산이 혼례 비용으로 주고 이제 50냥 정도 남았다. 강산이요? 이 마을의 청년이다. 부모 없이 혼자 사는 내가 마음으로 삼은 아들이다. 아들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잡은 고기를 가져왔어요. 강산이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아, 손님들이 계셨군요. 강산아, 이들은 내 자식들이다.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십니까. 강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식의 얼굴은 복잡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일 돌아가거라. 아버지,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집도 땅도 돈도 거의 다 썼다.
아버지, 저희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김진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년 전 너희는 유산을 달라고 했다. 내가 위독할 때도 오지 않았다. 그런 너희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세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지, 저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깨달았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자식이길 부모 없다 하지 않더냐. 그러니 오늘은 같이 있자. 내일은 가거라.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세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희를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까? 용서는 했다. 하지만 다시 받을 수는 없다. 왜입니까? 너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는 변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잘 될 때는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못 될 때만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본 모습이다. 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창도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끼리 살아가거라. 형제끼리 도우며 살라.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다. 세아는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세요. 세아야. 심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란다. 다만 엄마와 아버지에게도 우리만의 삶이 필요하단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이제 너무 늦었구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김진사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고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의 병이 다시 심해졌어요. 폐병이 재발한 거죠. 콜록. 여보, 괜찮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웠어요. 심씨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약해진 거죠. 여보, 우리 이제 알고 있어.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는 강산을 불렀어요. 강산아, 네 어르신, 나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진사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전해다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고 이것도. 김진사는 돈주머니를 우리가 꺼냈습니다. 죽으면 재산은 남은 지나고 50냥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자식들이 내게 재산을 주는 지내주지 것이다. 않을 것 같구나. 어르신, 안 됩니다. 아니다. 받아라. 우리가 죽으면 너는 내게 재산은 진짜 지나고 자식이었다. 우리에게는 혈육보다 자식들이 더 재산을 나은 지내주지 자식이었어. 않을 것 같구나. 강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재산은 지내다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제사를 어르신, 내가 우리의 제사를 지내준다면 우리는 저승에서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어르신들의 제사를 모시겠습니다. 김진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강사나.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여보, 파도도 조용한데 바다에 나가서 오랜만에 깊은 대화나 하십시다. 그래요. 김진사 부부는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마을의 조그만 쪽배였어요. 노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바다 쪽으로 나아갔죠. 바람도 없었고 달빛은 고요했죠. 작은 파도의 울렁거림도 이날만은 잔잔했어요. 여보, 후회는 없으시오. 우리 평생 함께해서 행복했어. 없어. 당신 남는 것은 오직 부부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빈 배만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강산이 김진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죠. 강산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강산아, 고맙다. 내가 있어 우리의 마지막이 행복했다. 우리는 바다로 간다. 50냥은 내 것이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부탁한다. 너는 우리의 진짜 자식이었다. 강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김진사 어르신 배 아침에 아닙니까? 바닷가에서 빈 배가 하나 떠내려왔습니다. 그게 김진사 어르신 배 아닙니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두 이게 노인이 김진사 어디로 어르신 배 갔는지를 아닙니까? 말이죠. 며칠 후 자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제발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알려주세요. 저 바다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세연이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냉랭했어요. 바다로 가셨습니다. 함께 말입니다. 당신들이 어르신의 자식들입니까? 어르신들께서 남기신 편지가 여기 있소. 강사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자식들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도 알아라. 남는 것은 오직 부부뿐이라는 것을. 자식은 결국 떠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부부다. 너희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살거라. 그것이 이 아비가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은 강산에게 주었다. 그가 우리에게는 진짜 자식이었다. 너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형제가 우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자식들은 울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세연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명절에만 찾아뵙는 자식들, 유산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변하는 형제들. 김진사는 평생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실망뿐이었죠.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말해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오늘 꼭 안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남는 것은 부부뿐입니다. 조선의 달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